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꿀잠을 책임지는 꿀잠문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편안히 눈을 감고 지식과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휴식을 취해보세요. 책 속 이야기, 역사 속 사건, 그리고 삶 속 소소한 이야기까지 꿀잠문고가 여러분의 밤을 부드럽게 채워드립니다. 처음으로 얘기할 건 단군 신화, 그리고 고조선의 시작이야. 고조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단군왕검이야. 보통 기원전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많이들 알고 있지. 근데 이 숫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해에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훨씬 상징적인 기준에 가까워. 이 연도가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삼국유사인데 이 책은 단군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시대보다 훨씬 뒤에 쓰인 책이야.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이 남긴 연대가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오래된 전승을 정리하면서 붙인 기준점인 셈이지. 이 책을 쓴 이련도 사실 이 연대가 완전히 정확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아. 단군의 건국 시점을 중국 요임금 제위 시기와 연결해 설명하면서 연호를 따져보면 계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두고 있어. 이건 단군 이야기를 부정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이 연대가 엄밀한 연표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전해진 이야기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기원전 2333년이라는 숫자는 달력에 찍는 정확한 날짜라기보다는 고조선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이다 라는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에 가까워. 문자 기록이 거의 없던 시기의 기억이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하나의 연도로 압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런 점을 알고 나면 이 연도를 그대로 믿느냐 아니냐보다 왜 이런 숫자가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해져.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 이야기 역시 비슷해. 환웅이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려 할 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는 설정 말이야. 이 장면은 그냥 상상 속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오래전부터 여러 해석이 덧붙여져 왔어. 특히 이 이야기를 실제 고조선 사회의 모습과 연결해 보려는 시도들이 많아. 곰을 실제 동물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집단을 상징하는 존재로 보는 해석이 대표적이야. 곰은 비교적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던 토착 세력을, 호랑이는 이동과 사냥 중심의 생활을 하던 바른 집단을 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물론 이 해석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신화가 집단의 기억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야. 곰과 호랑이에게 주어진 시험도 흥미로워.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만 먹으라는 조건은 단순한 인내 시험이라기보다는 생활 방식의 전환을 상징하는 장치로 보이기도 해. 이동 생활을 하던 집단에게는 버티기 어려운 조건이고 한 곳에 머물며 생활하던 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환경일 수도 있거든. 결국 곰만 사람이 되었다는 설정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생활 방식이 중심이 되었는지를 은근히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어. 웅녀가 사람이 된 뒤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 역시 중요해. 이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완전히 밀어냈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세력이 결합해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상징으로 읽히기도 해.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결합과 재편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이 신화 속에서는 가족 이야기나 탄생 이야기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곰과 호랑이 이야기는 단군 신화에서 가장 환상적인 장면이지만 동시에 고조선 사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떠올리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해.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느냐 아니냐보다 왜 이런 설정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신화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공동체의 기억을 담아내는 방식이었다는 점이 조금 더 또렷해져. 단군 신화에서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그려져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고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렸다는 설정도 함께 따라오지. 이 장면을 그대로 보면 신화적인 분위기가 강하지만 이 역시 여러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어. 특히 환웅을 초자연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가져온 집단의 상징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많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은 고대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을 표현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기존 사회와는 다른 기술, 제사 방식, 권위 구조를 가진 집단이 들어왔을 때 이를 설명하는 가장 직관적인 언어가 바로 하늘이었을 수도 있어. 환웅이 내려와 곧바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다는 설정도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지배와 통합을 시도한 존재였다는 인상을 줘. 풍백, 우사, 운사 같은 존재들도 그냥 자연현상의 신으로 보기보다는 제사나 농경과 관련된 역할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해. 바람과 비, 구름은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니까. 이런 설정은 환웅 집단이 농경 중심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와 권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장치일 수도 있어. 환웅이 법과 규범을 세우고 사람들을 다스렸다는 부분도 중요해. 이건 단순한 부족 단위의 생활을 넘어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가진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히기도 해. 다시 말해, 환웅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질서의 시작을 상징하는 존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환웅 이야기는 단군 신화에서 가장 신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고조선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와 생활 체계를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 신화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그 안에는 아주 현실적인 사회 변화의 기억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다음은 고조선은 기록이 사라진 아주 긴 시간에 대해서야. 단군 신화가 끝난 뒤부터 다시 고조선이 기록 속에 또렷하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 이 구간은 대략 기원전 23세기 무렵으로 전해지는 단군 이야기 이후부터 기원전 4세기쯤 중국 기록에 고조선이 등장하기 전까지야. 계산해보면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인데 이 사이에 어떤 왕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거의 전해지지 않아.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드문 일이 아니야. 문자 기록이 널리 쓰이지 않던 시기에는 사회의 변화나 사건이 문서로 남기보다는 이야기나 제사의 형태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 특히 국가체제가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개인 왕의 이름보다 공동체 전체의 기억이 더 중요했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이 시기를 아무 일도 없던 공백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고조선 사회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던 긴 과정으로 이해하는 해석이 많아. 농경이 확대되고 청동기 문화가 자리 잡고 지역 간의 관계가 조금씩 정리되던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다만 이 변화들이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대나 인물로 남지 않았을 뿐이야. 후대 기록에 왕 이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이 시기의 고조선이 아직 후대 왕조처럼 강한 중앙 권력을 가진 국가라기보다는 여러 집단이 느슨하게 연결된 정치체에 가깝다는 추측을 낳게 해. 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존재가 기록으로 남을 만큼 절대적인 위치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긴 시간은 신화와 역사 사이에 어딘가에 놓여 있어. 완전히 상상 속 이야기로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체적인 연표로 정리할 수도 없는 시기야. 다만 분명한 건 이 조용한 시간 동안 고조선이라는 사회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고 이후 기록 속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는 점이야. 자, 그럼 고조선이 자리를 잡아가던 과정을 얘기해 볼게. 이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조선 사회의 바탕을 이루던 건 청동기 문화였을 가능성이 커.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이나 탁자식 고인돌 같은 것들이 자주 언급돼. 이런 유물들은 단순한 생활 도구라기보다는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에 가까워 보여. 청동은 제작 과정도 복잡했고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거든. 이건 곧 사회 안에 이미 위계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해. 모두가 비슷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일부 집단이나 인물이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특히 무기 형태의 청동기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줘. 고인돌 역시 중요한 단서야.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안에 지시하고 조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었다는 걸 보여줘. 누군가는 이런 무덤에 묻힐 만큼 특별한 존재였고 누군가는 그 과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지. 이런 구조는 이미 정치적 질서가 싹 트고 있었다는 걸 암시해. 다만 이 시기의 고조선을 후대 왕조처럼 명확한 국가로 보기는 조심스러워.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된 구조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 지역마다 중심이 되는 집단이 있었고 이들이 각자의 영역을 기반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사회였을 거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은 완성된 국가라기보다는 국가로 가는 길 위에 있던 사회에 가까워 보여. 아직 이름과 연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고 그 변화의 흔적이 유물과 구조물 속에 조용히 남아있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 청동기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고조선 사회 안의 정치 구조도 조금씩 형태를 갖췄을 가능성이 커. 다만 이 구조를 후대의 왕조처럼 딱 정리된 체계로 상상하면 오히려 어긋날 수 있어. 이 시기의 고조선은 하나의 중심 아래 모든 것이 움직이는 나라라기보다는 여러 집단이 각자의 기반을 유지한 채 연결된 정치체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크거든. 보통 기록에서는 왕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만 이 왕이 모든 권한을 쥐고 명령을 내리는 절대적인 존재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각 지역에는 이미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재지수장들이 있었고 이들은 자기 집단의 생존과 이익을 책임지는 존재였을 거야. 왕은 이런 집단들 위에 서서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런 구조에서는 합의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야. 강제로 누르는 방식보다는 제사나 혼인, 교역 같은 관계를 통해 서로를 묶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을 가능성이 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혈연이나 제2공동체가 정치적 결속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고조선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 집단을 하나의 틀 안에 묶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하지만 이런 느슨한 구조는 평상시에는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어도 외부의 압력이 커지거나 내부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쉽게 흔들릴 수 있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서 균열이 생길 마련이니까. 이 시기의 정치 구조는 이후 고조선이 겪게 되는 변화와 충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돼. 그래서 2단계의 고조선은 아직 완성된 국가라기보다는 여러 집단을 묶어 하나의 사회로 유지하려는 실험이 계속되고 있던 상태로 보는 게 더 어울려. 이 실험은 오랜 시간 이어졌고 나중에 기록으로 남는 사건들이 등장할 때까지 조용히 지속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해. 시기로 보면 대략 기원전 4세기 무렵이야. 이때부터는 신화나 전승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헌 속에서 고조선을 언급하는 흔적이 나타나. 물론 이 기록들도 고조선이 직접 남긴 건 아니고 대부분 중국 쪽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해. 이 기록 속의 고조선은 이미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단순한 부족이나 작은 집단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의식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존재로 등장하지. 이건 그 이전의 오랜 시간 동안 고조선 사회가 유지되고 성장해 왔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 갑자기 생겨난 나라가 아니라 어느 순간 기록에 잡힐 만큼 규모와 영향력이 커졌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
이 시기의 고조선은 중국의 여러 국가들과 맞닿아 있었고 그만큼 접촉도 잦아졌을 가능성이 커. 교역이 있었을 수도 있고 긴장과 충돌이 오갔을 수도 있어. 기록이 간략하다 보니 구체적인 상황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이 시점부터 고조선이 외부 세계와 본격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여. 중요한 건 이때 등장하는 고조선의 모습이 단군 신화 속 이미지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야. 여전히 여러 집단이 묶인 정치체였고 중심과 주변이 공존하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커. 다만 이제는 그 존재가 내부의 기록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 속에서도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그래서 기원전 4세기 무렵은 고조선 역사에서 하나의 경계선처럼 느껴져. 그 이전이 기역과 전승의 시대였다면 이 시점부터는 기록과 외교, 그리고 현실적인 힘의 관계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 기록에 고조선이 등장하기 시작한 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연나라와의 충돌이야. 시기로 보면 대략 기원전 4세기 후반쯤으로 추정돼. 이때 중국 북방에서 세력을 키우던 연나라는 동쪽으로 영향력을 넓히려 했고 그 과정에서 고조선과 직접 맞닿게 된 것으로 보이거든. 중국 기록에는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고조선을 공격해 상당한 영토를 빼앗았다는 내용이 나와 사방 2천리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연나라 쪽에서 보기에 꽤 넓은 지역이었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 기록은 상대를 평가절하하거나 자신들의 성과를 강조하는 식으로 쓰인 경우도 많았으니까. 이 충돌이 중요한 이유는 고조선이 처음으로 외부 국가와의 본격적인 군사적 긴장 속에 놓였다는 점이야. 이전까지는 교역이나 간접적인 접촉이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 시기부터는 힘의 균형이 직접적으로 시험받는 상황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 고조선이 단순한 문화권이 아니라 분명한 정치적 실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해. 다만 이때의 전쟁의 구체적인 양상은 거의 전해지지 않아.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고 결과만 짧게 남아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 사건을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단정하기보다는 고조선이 처음으로 외부 압력에 크게 흔들렸던 계기로 이해하는 게 더 조심스러운 해석이야. 이때의 경험은 이후 고조선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을 가능성이 커. 외부 세력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의식하게 되었고 이전과 같은 느슨한 균형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점을 체감했을지도 몰라. 연나라와의 충돌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고조선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문턱 같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어. 연나라와의 충돌 이후 고조선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긴 어려웠을 거야. 기록은 거의 없지만 정황을 보면 이 시기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보는 해석이 많아. 대략 기원전 3세기 초반 무렵 고조선은 외부 압력을 직접 경험한 뒤 정치적, 지리적 선택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 같아. 이 시기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게 바로 중심지 이동설이야. 연나라의 압박으로 요동이나 요서 쪽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고조선의 무게중심이 점점 한반도 북부 쪽으로 옮겨갔다는 해석이지. 이게 수도를 옮겼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정치적 중심과 활동 범위가 달라졌다는 점은 유물 분포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순한 후퇴만은 아니었다는 점이야. 한 지역을 잃었다고 해서 국가가 곧바로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고조선은 이 시기에 내부를 정비하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다시 균형을 잡으려 했을 가능성이 커. 여러 제지수장을과의 관계도 다시 조정했을 거고 외부와의 교류 방식도 이전과는 달라졌을 수 있어. 이 시기에 고조선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외부 세계의 변화도 점점 체감했을 거야. 중국 대륙 쪽에서는 전국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었고 전쟁과 경쟁 속에서 기술과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거든. 이런 변화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고조선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기원전 3세기의 고조선은 정체된 나라라기보다는 외부 압력 속에서 방향을 조정하며 버텨나가던 사회에 가까워 보여.
이 시기를 거치며 고조선은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정치체로 변해갔고 그 흐름은 곧 더 큰 변화로 이어지게 돼. 기원전 221년 중국 대륙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져 진나라가 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거야. 이 사건은 고조선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영향은 절대 작지 않았어. 통일 과정에서 전쟁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동했거든. 기록을 보면 이 시기에 중국 쪽 유민들이 고조선으로 유입됐다는 흔적이 나타나. 물론 정확히 몇 명이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어. 다만 적지 않은 수였다는 정도는 여러 사설을 통해 추측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인구만 늘리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과 기술, 사고 방식까지 함께 가져왔을 가능성이 커. 특히 자주 언급되는 게 철과 관련된 기술이야.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이 시점을 곧바로 철기 국가의 완성으로 보는 건 무리라는 거야. 고조선 사회는 여전히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철은 일부 무기나 도구에 제한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청동기 사회가 철기 요소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과도기라고 보는 게 가장 무난해. 기술이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 구조까지 확 바뀌는 건 아니니까. 유민의 유입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됐을 수 있어. 기존 제지 세력, 오래된 지배층, 새로 들어온 집단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했을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왕권이나 중앙 권력이 이전보다 더 복잡한 판단을 요구받았을 가능성이 커. 누군가는 기회로 봤을 거고 누군가는 위협으로 느꼈겠지. 그래서 이 시기의 고조선은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천천히 긴장이 쌓이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 변화들이 쌓여서 나중에 등장하는 큰 사건의 배경이 되게 돼. 진나라 통일 이후의 혼란과 유민 유입이 이어진 뒤 고조선의 왕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준왕이야. 시기로 보면 대략 기원전 3세기 말에서 2세기 초반 정도로 추정돼. 근데 이 준왕이라는 인물도 사실 기록이 굉장히 적어. 무슨 개혁을 했다거나 어떤 정책을 펼쳤다는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대신 쫓겨났다는 결과만 강하게 남아있어. 이 점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건 준왕 개인이 무능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당시 고조선의 정치 구조가 이미 상당히 불안정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거든. 만약 왕권이 절대적이고 중앙 통제가 강했다면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 정권을 뒤집는 건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이 시기의 고조선은 여전히 여러 제지 수장들이 각자 세력을 쥐고 있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커. 왕은 그 위에서 조정하는 존재였지만 모든 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을 거야. 외부 유민이 늘고 기술과 문화가 섞이면서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이런 느슨한 구조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 또 하나 눈여겨볼 건 이 시기에 고조선이 중국 세력과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었다는 점이야. 이전에는 어느 정도 완충지대가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외교나 군사 문제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계속 요구받는 상황이었겠지. 준왕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내부 지지를 충분히 모으는 데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 그래서 준왕 시기는 위만이 등장하기 직전의 고요한 불안 같은 단계로 볼 수 있어. 겉으로는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고 그 틈으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었던 셈이야. 준왕 시기의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위만이야. 기록에 따르면 위만은 연나라 계통 출신으로 무리 약 1000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고 해. 시기로 보면 기원전 2세기 초반, 대략 기원전 195년 전으로 추정돼. 다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위만이 완전히 외부인이었는지 아니면 예전에 연나라 지배를 받던 지역의 고조선계 인물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위만의 정체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어떤 쪽에서는 연나라 출신 망명자라고 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고조선 문화에 익숙한 인물이었다고 보기도 해. 분명한 건 위만이 단순한 난민이나 떠돌이는 아니었다는 점이야. 준왕에게 신임을 받아 서쪽 변방을 맡았다는 기록을 보면 궁사력과 정치 감각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커.
위만이 고조선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시기의 고조선 상황을 잘 보여줘. 외부 세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구 이동이 활발했고, 동시에 그 외부 세력이 내부 권력 구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정치 체제가 느슨했다는 뜻이거든. 이건 안정의 신호라기보다는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증거에 가까워. 중요한 건 위만의 등장이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야. 이미 고조선 사회 안에는 변화의 조건이 충분히 쌓여 있었고, 위만은 그 조건 위에 올라탄 인물이라고 보는 쪽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어. 개인의 야심만으로 설명하기엔 당시 상황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위만의 등장은 침입이라기보다는 고조선 사회가 맞이한 하나의 전환점에 가까워 보여. 그리고 그 전환은 곧 정권 교체라는 형태로 현실이 되게 돼. 기원전 194년 무렵 결국 위만은 움직여. 기록에는 속임수로 왕검성에 들어가 준왕을 몰아냈다라고 아주 짧게 적혀 있어. 근데 이 한 문장을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상황을 놓치기 쉬워. 만약 준왕의 권력이 단단했다면 외부에서 들어온 인물이 수도까지 들어가 왕위를 차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건을 단순한 반란이나 쿠데타라기보다는 이미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벌어진 정권 교체로 보는 해석이 많아. 준왕은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전해지는데 이 역시 중요한 힌트야. 왕이 살아서 도망갈 수 있었다는 건 왕권이 끝까지 군사적으로 제압당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을 보여주거든. 즉, 위만이 혼자서 나라를 빼앗았다기보다는 위만을 지지하거나 묵인한 세력이 고조선 내부에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흥미로운 건 위만이 왕이 된 뒤에도 국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야. 나라 이름은 여전히 조선이었고 기종의 법과 제도도 크게 손대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이건 위만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기존 고조선 체질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그래서 후대에서 이 시기를 구분하기 위해 위만조선이라고 부르지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조선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도읍인 왕검성의 위치도 이 시기에 다시 주목받아.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위만 시기에는 고조선의 중심이 한반도 북부 쪽에 있었다는 데에는 비교적 의견이 모여. 이 시점부터 고조선, 정확히는 위만조선은 이전보다 훨씬 중국 세계와 직접 맞닿은 위치에 서게 돼. 이렇게 위만의 집권은 고조선 역사에서 하나의 단절이자 동시에 연속이었어. 겉으로 보면 왕이 바뀌었을 뿐이지만 그 안에서는 국가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 다음 파트에서는 위만 집권 이후의 변화들을 좀 더 살펴볼게. 위만이 왕이 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라를 급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안정시키는 것이었던 것 같아. 기록을 보면 위만은 기존 고조선의 법과 관습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해. 국호도 조선 그대로였고 지배 방식 역시 갑자기 중국식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 반복해서 언급돼. 이건 위만이 내부 반발을 최대한 줄이려 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 위만조선의 정치 구조는 여전히 왕을 중심으로 하되 여러 제지수장들이 각자의 세력을 유지하는 형태였을 가능성이 커. 다만 위만은 군사 경험이 많았고 외교 감각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 느슨한 구조를 이전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묶어냈을 가능성이 있어. 즉, 구조 자체는 그대로 두되 운영 방식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시기에는 중국과의 교류도 눈에 띄게 늘어 특히 무역을 통해 들어온 물자와 정보가 위만조선의 힘이 됐을 가능성이 커. 철과 관련된 기술이나 물자도 이때 더 자주 언급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바로 철기 사회로 넘어갔다고 보긴 어려워. 여전히 청동기가 중심이었고 철은 군사나 일부 생산 도구에서 점진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위만조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시기에 외부와의 충돌에 최대한 관리하려 했기 때문이야.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안에서 힘을 키우는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위만조선 초기에는 강해졌다기보다는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표현이 더 어울려. 이 안정은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였지만 주변 정세는 점점 위만조선을 가만히 두지 않게 돼. 그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위만조선과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로 이어져. 위만이 죽은 뒤 왕위는 아들에게, 다시 손자에게 이어졌고 그 손자가 바로 우거왕이야. 시기로 보면 대략 기원전 2세기 중반, 위만조선이 가장 안정되고 세력이 컸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 이때 위만조선은 단순히 버티는 나라를 넘어서 주변 지역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체로 성장해 있었던 것 같아. 우거왕 시기의 위만조선은 한반도 북부 대부분과 만주 일부 지역까지 영향권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물론 이게 전부 직접 지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많은 지역은 조공이나 군사적 압박을 통해 느슨하게 복속된 형태였을 가능성이 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시기에 위만조선이 주변 세력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점이야. 이 시기에 위만조선이 특히 강했던 이유 중 하나는 중개무역이야.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그리고 동부가 여러 지역을 잇는 길목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자와 정보가 위만조선을 거쳐갔을 가능성이 커. 이건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정치적인 힘으로도 이어졌겠지. 다만 이런 위치는 동시에 위험이기도 했어. 한나라 입장에서 보면 위만조선은 필요할 때는 협력하지만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였거든. 특히 우거왕대에 들어서면서 위만조선이 한나라의 요구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서 관계의 성격이 바뀌고 있었다는 신호야. 그래서 우거왕 시기의 위만조선은 겉으로 보면 전성기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긴장이 쌓이고 있었어. 위만조선과 전한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해. 시기로 보면 기원전 2세기 중반에서 후반쯤이야. 겉으로는 여전히 조공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분위기는 이전과 많이 달랐을 가능성이 커. 한나라 입장에서 위만조선은 더 이상 단순한 변방 국가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존재로 보였을 거야. 특히 문제였던 건 교역 통제였어. 위만조선은 한반도 남부 세력과 한나라 사이의 교역을 중간에서 조절하거나 막았던 것으로 기록돼. 이게 사실이라면 위만조선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외교적 주도권까지 쥐고 있었던 셈이야. 하지만 이런 행동은 한나라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지. 강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영향권을 가로막는 존재였으니까. 한나라 조정에서도 위만조선을 두고 의견이 갈렸을 가능성이 커. 당장 전쟁을 벌이기엔 부담이 있었지만 그대로 두기엔 점점 거슬리는 존재였을 거야. 그래서 외교 압박과 사신 파견이 잦아졌고 요구 조건도 점점 강해졌다는 정황이 보여. 우거왕이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결국 갈등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도 해. 이 시기엔 위만조선은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커. 성곽을 중심으로 방어 체계를 갖추고 병력도 유지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문제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그 압박을 내부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였어. 느슨한 연합구조라는 고조선 특유의 정치체제는 이런 장기적인 긴장 상황에서 약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이렇게 외교적 긴장은 점점 군사적 선택지로 기울게 되고 결국 한나라는 결단을 내리게 돼. 기원전 109년, 결국 전하는 군사를 움직여. 보통 이걸 조선 원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름만 들으면 금방 끝난 전쟁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 전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어. 한나라는 육군과 수군을 나눠 투입했고 준비도 꽤 철저했던 걸로 보여. 그만큼 위만조선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 전쟁의 명분은 여러 가지로 설명돼. 외교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 교역을 방해했다는 점, 그리고 반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이 겹쳐 있어. 다만 이런 명분들은 대부분 한나라 쪽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로 보는 시각도 많아.
실제 목적은 동북아 지역을 직접 관리하려는 한나라의 확장 정책과 더 밀접했을 가능성이 커. 전투는 쉽게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 특히 왕검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는 꽤 오래 이어졌다는 정황이 보여. 한나라가 압도적인 대군을 투입했음에도 단번에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건 위만조선의 군사력과 방어 체계가 생각보다 탄탄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고스란히 위만조선 내부로 쌓였겠지. 이 시기의 기록은 전투 장면보다 결과 중심으로 남아있어서 구체적인 전황을 알기는 어려워. 다만 분명한 건 이 전쟁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위만조선이라는 체제가 버틸 수 있느냐를 가르는 싸움이었다는 점이야. 그리고 그 시험은 점점 가혹해지기 시작해. 선 원정이 길어지면서 위만조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 그건 군사력이 아니라 내부 결속이었어. 기록을 보면 전쟁 도중에 조선의 대신, 장군급 인물들이 하나둘씩 한나라 쪽으로 돌아섰다는 내용이 나와. 이걸 단순히 배신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워. 당시 고조선의 정치 구조를 생각하면 이런 이탈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몰라. 위만조선은 본질적으로 여러 제지수장들이 각자의 세력을 유지한 채 느슨하게 묶여있는 정치체였잖아.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장기전 상황에서는 이 구조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 식량과 병력 부담이 커지고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 각 집단은 자연스럽게 자기 생존을 먼저 고민하게 되거든. 특히 왕권이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여기서 크게 작용해. 우거왕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애초에 그런 통제가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던 거야. 한나라가 군사력만 쓰지 않고 회유와 외교를 병행했다는 점도 중요해. 일부 세력에게는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 이 시점부터 전쟁의 흐름은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성은 아직 버티고 있었지만 정치적 중심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거든.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균열이 더 빨리 나라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된 셈이야.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거왕의 최후와 위만조선의 멸망으로 이어져. 전쟁이 장기화되고 내부 이탈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결국 우거왕도 끝을 맞이하게 돼. 기록에 따르면 우거왕은 전쟁 도중 살해되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상황은 명확하지 않아.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거든. 다만 분명한 건 한나라 군대가 왕검성을 완전히 함락하기 전에 이미 왕권이 붕괴되었다는 점이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위만조선의 멸망이 단순히 강대국에게 정복당했다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야. 외부 압박이 결정적인 계기였던 건 맞지만 실제 붕괴는 내부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부 통제가 무너졌고 왕이 사라진 뒤에는 더 이상 나라를 하나로 묶을 중심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지. 우거왕이 죽은 뒤에도 완전히 저항이 끝난 건 아니야. 일부 대신이나 장수들이 끝까지 항전하려 했다는 기록도 있어. 하지만 이미 핵심 세력이 이탈한 상태에서 그 저항이 오래갈 수는 없었겠지. 결국 기원전 108년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위만조선은 공식적으로 멸망해. 단군 시기부터 이어졌다고 여겨지는 조선이라는 정치체가 여기서 막을 내리는 순간이야.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 승리가 동북아 진출의 중요한 발판이었고 위만조선 사람들 입장에선 삶의 질서가 근본부터 뒤바뀌는 사건이었을 거야. 기록은 짧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혼란과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멸망이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정리해보자. 위만조선의 멸망으로 고조선이라는 국가 형태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 기원전 108년이라는 연도는 그래서 하나의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어. 나라라는 틀이 무너졌을 뿐
그 안에 살던 사람들, 축적된 경험, 정치와 사회를 운영해왔던 방식까지 한꺼번에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 고조선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집단을 느슨하게 묶어 운영해왔고 외부 세력과 부딪히며 버텨온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권력이 형성되고 철기 요소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며 변화에 적응해왔지. 이런 경험들은 기록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이후 한반도 북부 사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구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커. 특히 중요한 건 고조선이 처음으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실험한 시기라는 점이야. 단군 신화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을 하나로 묶기 위한 기억이었고 왕이라는 존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장치였어. 위만조선 시기의 경험은 외부 세계와 맞닿은 현실 정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고, 그래서 고조선을 신화냐 역사냐로 딱 잘라 나누는 건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 이 시기는 애초에 기록보다 기억이 먼저였고 확정보다 해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으니까. 중요한 건 그 애매함 속에서도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야. 그만큼 이 사회가 이후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이 남았다는 뜻이거든. 결국 고조선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에 가까워.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왔는가? 권력과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같은 질문 말이야. 그래서 고조선 이야기는 끝났어도 그 의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확실한 답을 주기보다는 조용히 생각이 흘러가게 두는 이야기였지. 연도가 조금 흐릿해도 괜찮고 사실과 추측이 섞여 있어도 괜찮아. 역사는 원래 그렇게 잠들기 직전에 떠올리기엔 딱 좋은 이야기니까. 이제 굳이 더 생각하지 않아도 돼. 몸에 힘 풀고 숨 천천히 쉬면서 오늘 하루를 내려놓으면 돼. 지금 이 순간만 편안하면 그걸로 충분해. 오늘도 꿀잠 문고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좋은 꿈 꾸고 편안한 밤 보내.